네, 별별 한국사 한능검 고급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이번 시간만큼은 제가 에너지파를 쏘지 않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우리 근현대사는 너무나도 치욕적인 역사, 식민지가 있어서 배우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그렇죠. 일제강점기 식민지, 우리에겐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역사의 시간 36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렵고 힘든 일제강점기 그 식민지 시기를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선 바로 그 뒤에 오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 조국 해방을 위해서 싸워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비록 치욕적이고 너무 가슴 아픈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그 한 부분 속에서 그들의 시대에 맞서서 싸워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치욕적인 역사이지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늘 우리에겐 그 시기가 있었기에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 시기가 곧 또 이 시기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가슴 아프지만 희망이 있는 시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일제강점기를 배우실 텐데요.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는요, 좀 패턴이 있어요. 사실 시험 문제에서 일제강점기는 정해져 있는 패턴이 나오고요. 그 정해져 있는 패턴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어찌 본다면 일제강점기 시대가 가장 공부하기가 쉽다. 왜냐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역사에서 공식이 있다는 거 좀 재밌으시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는요, 그들의 어떤 식민지 지배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들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그리고 이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이 10년대, 그리고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나뉘겠죠. 그래서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이 이렇게 20년대 무엇이 있고 30년대 무엇이 있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그러면 여기에 맞서서 싸웠던 저항이 뭐냐는 거죠. 저항. 그 저항의 역사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제에 맞서서 싸웠던 그 저항의 역사, 그 저항의 역사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저항의 역사를 공부할 때는요, 역시 이것도 좀 두 개로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국내의 저항의 역사가 있고 국외의 저항의 역사가 있겠죠. 국내에서는 그럼 과연 1910년대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1920년대 국외에서는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그 다음에 20년대는 어떻게 또 국내에서는 저항했고 국외에서는 저항하였는지, 30년대 국내에서는 또 어떻게 저항을 하였고 또 국외에서는 또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그래서 요걸 요렇게 국내와 국외로 묶어가지고, 국내와 국외로 묶어서 이들이 어떻게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맞서서 싸웠는지, 그 저항의 역사, 그 자랑스러운 저항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패턴, 이런 공식으로 지금 일제강점기는 구성이 될 거예요. 딱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에 공부했던 어떤 그 역사 팩트 있잖아요. 그 팩트를 주머니예요, 주머니. 10년대 주머니, 20년대 주머니, 30년대 주머니. 여기 지금 세 덩어리잖아요, 지금요. 그죠? 정책, 국내 저항, 국외 저항. 여기다가 톡톡톡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이 공부했던 사실들을 10년대인지 20년대인지 30년대인지 이렇게 탁탁탁 집어넣는 그 훈련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일제강점기를 쉽게, 다른 어느 시대에 비해서도 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번 시간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의 그 식민지 지배 통치, 즉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10년대
그죠? 일제 식민지배정책.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20년대, 또 20년 또 무엇 때문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30년대, 40년대. 네, 덩어리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죠? 일제강점기의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이 바로 이렇게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위쪽은 여러분들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의 정치, 이거는 정치, 통치 방식, 정치, 통치 방식을 한번 배워볼 것이고, 이 아래쪽은 여러분들 경제, 이 아래쪽은 경제, 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를 했는지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는 여러분들 어떤 통치 방식이 있었느냐? 이 당시는 여러분들 바로 무단 통치 이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무단 통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무단 통치의 시대다. 자, 1910년대 무단이에요. 싸울 무자, 뭐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지금 1910년대는 일제가 지금 식민지로 만든 시점이기 때문에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찍어 누르려는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무단 통치의 어떤 모습들이 1910년대에 이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조선을 통치하는 그 통치 기관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바로 조선 총독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 조선 총독부, 총독. 이 총독은 어떤 사람이 임명이 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 총독부에서 이 총독은요, 오로지 무관 출신만, 그러니까 군인 출신만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로지 군인 출신들. 네, 즉 무관 출신만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강압적인 방법, 사실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근데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강압적인 방법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어떤 의도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근데 이 총독을 자문해주는 기구도 있어요. 자, 그 기구는 뭐가 있냐면요, 총독을 좀 서포트해주는 그런 기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회유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중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추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중추원은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능과 어떤 기능이냐면 먼저 첫 번째는요, 자문이에요. 총독을 자문해주는 자문의 기구가 있고요. 자문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추원, 한국에서 이제 일제에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총독에게 자문을 해준 어떤 그런 역할. 그러니까 일제에 협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친일파죠. 그 친일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하고 회유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910년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 당시는 헌병경찰 통치 시대라는 것이죠. 헌병경찰 통치 시대. 바로 이 시대는 헌병경찰 통치 시대다. 여러분들, 아니 경찰을 헌병이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제가 옛날에는 헌병과 군인을 보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경찰을 보면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진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제복만 봐도 막 깜짝깜짝 놀라 그랬어요. 제가 죄를 졌냐고요? 그건 아닌데 이상하게 좀 두렵더라고요. 근데 지금쯤 되니까 이제 헌병 경찰들이 진짜 제 제자처럼 보이더라고요. 저 어린 친구들이 저렇게 이렇게 나라를 지킨다고 저렇게 대견한 모습으로 있네.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이를 먹은 거야, 내가. 옛날에는 너무 무서워 보였는데 지금은 그 애때기 우리 반에 앉아있는 그 친구가 막 하이바 딱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헌병은요 군인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군인 경찰이죠. 군인 경찰. 그죠? 경찰은 민간인들. 그러니까 소속도 달라요. 헌병은 국방부 소속이고 경찰은 행자부 소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헌병이
경찰 역할까지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선을 통치하려는 1910년대 이 무단 통치, 그래서 무단 통치예요. 무단 통치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 헌병 경찰에 있다. 이 헌병 경찰은 여러분들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요. 일단 막 잡아들여가지고요. 직결 처분. 직결 처분권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바로 조선인 태형령이라는 게 있어요. 태형. 이 태형도 정말 화나는 게 뭐냐면 태형은 뭐냐면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왜 여러분들 혹시 요즘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주변에서 이런 얘기한 적 들은 적 없나요? 한국인들은 말이야 이게 맞아야 말을 들어 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또 그런 소리 듣는다면 좀 가슴이 아프죠. 네, 아니 맞아야 말을 들어요? 그래요? 뭐야 동의하는 분이 뭐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직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그래요. 그 막 끓어오르는 청춘 때 정말 어떻게든 그 학생의 그 삶 속에 내가 개입을 해가지고 좀 바꿔놓으려는 욕심이었어요. 제가 그땐 욕심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막 손찌검을 막 했어요. 이 자식이 하고 딱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요. 제가 딱 한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얘를 좀 고치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제 경험상 한국인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이제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은 맞아야 말을 들어 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세대되면서 이게 광복 이후에도 계속 전래되었던 그런 끊어야 될 어떤 악습, 끊어야 될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서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반드시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헌병 경찰시대 딱 이것만 봐도 1910년대였던 그 분위기를 아시겠죠? 이렇게 우는 아이가 있으면 호랑이 온다, 호랑이 오, 그만 울어. 그래도 호랑 그러면 꽃감 죽여, 꽃감 왜 울죠? 야 헌병 순 샀어 그러면 딱 그쳤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1910년대에 그 무시무시한 분위기, 헌병들이 보여줬던 그 분위기가 그 아이, 부모들이 갖게 되는 그 공포감을 그 아이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걸 비유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겠죠. 그만큼 이 시대는 무서웠던 시대예요. 자, 당연히 이 시대는요.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당시 그 교육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1910년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칼을 찬 교사의 모습. 제복을 입고요. 칼을 차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와가지고 막 앞에서 막 제자제자 거릴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 딱 그러면 딱 그 칼을 쫙 꺼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배? 말도 안 돼. 그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딱 한 그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도. 그 일본도를 한 반 정도를 꺼내가지고 맞죠. 칼집에 다시걸 쫙 집어올 때 그 소리 있잖아요. 쫙 그 소리 있잖아요. 아우, 그 금속성, 그 탁 소리에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일본인이 선생님이 칼을 차고 들어와서 그 찰커덕 집어넣는 그 칼 소리를 어렸을 때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일본인에 대한 두려움.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되어진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1910년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헌병의 모습, 칼찬 교사의 모습이 1910년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교육령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어떤 그 차별이 있습니다. 교육에 어떤 차별이 있어요. 자, 교육에 대한 어떤 차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학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지금 초등학교 몇 년 교육하고 중학교 몇 년 교육하고 고등학교 몇 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통학교는 이제 지금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통학교가 몇 년이었냐면 4년이에요. 4년. 일본 같은 경우는 몇 년이었냐면 여러분들 일본 같은 경우에는 6년이에요. 6년. 일본은 6년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이죠. 아니 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4년 공부하고 왜 일본에서는 6년 공부할까? 이건 뭘까요? 그냥 너희들은 더하기, 빼기, 말하기, 쓰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우민화죠. 우민화. 조선인들을 통치한 데 있어서 근데 아무것도 몰라. 더하기, 빼기도 모르고요. 말하기, 쓰기도 몰라요. 그러면 통치하기 참 힘들어. 뭘 좀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딱 다스리기 좋은 어떤 고단계까지만 공부를 해. 라고 해서 4년만 너희들은 공부해.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거 참 힘든 스트레스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는 정말 배움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 이렇게 4년이 아니라 좀 더 배우고 싶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 이것도 어떤 지금과 그때의 모습과는 좀 많이 비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바로 1910년대의 모습이에요. 무단 통치의 모습들. 뭔가 억압되어져 있는, 압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일제 이 식민지 통치 지배 방식이 바뀌어요. 1920년대 오면 바뀝니다.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1919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뭔가요? 바로 3.1 운동. 그죠? 1919년에 있었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 운동.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요, 조선인들을 찍어 누르면 말 잘 듣고 고분고분 따라올 줄 알았는데 3.1 운동 딱 보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전 민족적 항쟁을 딱 직면하면서 그들은 놀랬죠. 이렇게 다스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치 방식으로 바뀌었냐면 1920년대 소위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문화 통치 방식. 소위 문화 통치. 뭔가 느낌이 뭔가 좀 자유를 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 무단보다는 문화 통치.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허용해 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보이죠? 바로 소위 문화 통치 방식으로 1920년대는 지금 다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이 소위 문화 통치는요, 철저하게 기만입니다. 이거는요, 민족 분열. 이거는 민족 분열과 그리고 빰빰빰빰빰빰 기만. 아주 기만적인 그런 통치 방식들을 지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910년대 여러분들 바로 이 군인들에 의해서 총독이 지금 임명되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3.1 운동 보면서 무서웠죠? 얘기를 하지 그러면. 총독이 군인들이 오니까 무서웠죠?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총독이 무서웠어. 그러면은 바꿔줄게. 얘기를 해, 얘기를. 어떻게 바꿔줄까요? 문관 출신도 가능하도록. 문관 출신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왜 기만이냐면, 진짜 나빠. 이게 왜 기만이냐면, 쭉 오시면 여러분들, 단 한 명도 문관 출신의 총독은 존재하지 않아요. 광복될 때까지 문관 출신의 총독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될 수는 있어. 하지만 없어. 이게 얼마나 기만적이에요, 여러분들. 장난치는 거지 뭐. 그죠? 그래? 그러면 그 총독은 문관도 될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 임명은 안 할 거야. 정말 이건 말장난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소위 문화통치가 기만적인 어떤 통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추원 같은 자문기구 있잖아요. 이 자문기구 같은 경우에도 쭉 가서요. 자치, 조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 자치를 좀 가능하게 하도록
자치를 가능토록 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자치기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도평의회, 도평의회 또는 부면협의회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마치 지금의 이제 왜 그 자치 그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들처럼 도, 부, 면 지역이죠. 그 별로 해가지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자치적인 어떤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본인들. 네, 일본인들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만입니까? 조선인들한테 뭔가 기회를 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중추원이 여러분들 역사 왜곡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걸 더욱더 확대시켜요. 1920년대로 쭉 오면요. 역사 왜곡의 대표적인 단체가 있죠. 바로 조선사 편수회. 요건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조선사 편수회. 조선사 편수회. 이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왜곡시키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1930년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쭉 가면요. 30년대에 가면요. 바로 청구학회. 네, 청구학회. 라는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30년대에 이런 청구학회에 맞서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역사를 좀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학회가 있어요. 그 학회가 뭐냐면 요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 청구학회처럼 여기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거. 반대하는 게 뭐냐면 진단학회라고 있습니다. 진단학회. 진단학회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좀 구분을 해두세요. 저기 중추원 조선사 편수의 청구학회는요. 우리나라 식민사관, 역사를 왜곡하는 식민사관을 만드는 어떤 그런 곳이다. 반면에 진단학회는 그런 것들에 좀 저항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교과서적 표현이고요. 실제로 이 진단학회가 과연 그런 역할을 진짜 많이 수행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뭐 그건 이제 여러분 인터넷 찾아가지고 한번 좀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건 뭐 교과서적인 표현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어요. 자,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1910년대 이 헌병 경찰이 문제였어요. 너무 무서웠던 거야, 헌병 경찰, 그죠? 그랬죠. 얘기를 하지. 왜 그랬어? 알았어. 그러면 헌병 경찰이 이제 들어가라고 할게. 애들 너무 무서웠구나. 그럼 얘기를 들어줄게. 그러면 어떻게? 그냥 원래 경찰 있잖아요. 보통 경찰로 바꿉니다. 보통 경찰로 바꿉니다. 보통 경찰로 바꾸고 저 태형령도 이제는 없애요. 태형령도 없애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여기 왜 기만이냐면 여러분들 이게요 쭉 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경찰들의 숫자 있죠. 그 숫자는 오히려 더 증가합니다. 3.1운동으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일본이요. 이 조선인들을 더 감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숫자를 더 늘려요. 그러니까 헌병들한테 그냥 유니폼만 바뀌어 입은 거야. 그리고 숫자는 오히려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기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때 이제 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 법이 뭐냐면 치안유지법이라는 거예요. 치안유지법. 이 1920년대는 특히 이 사회주의자들이 아주 많은 활동을 해요. 1925년도에 만든 법인데 바로 그 사회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법. 이게 바로 치안유지법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제가 1910년대 없다 그랬죠? 일본이 3.1운동 그랬죠? 얘기를 하지. 알았어. 그럼 너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터줄게.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들어줄게. 그렇지만 그것은 기만입니다.
1920년대 와서는요. 이때 한국인이 운영하는, 조선인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허용해 줍니다. 그 언론사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조선일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을 허용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기만적이다. 왜? 오히려 여러분들 검열과 정관 며칠간 신문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어떤 정책들을 끊임없이 오히려 통제하는 그런 언론의 통제 모습들이 1920년대에 보여지고 있더라. 기만이더라 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차별이요. 어이구, 초등학교 너희들도 공부하고 싶었어? 얘기를 하지. 알았어,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1920년대 되면요. 20년대 되면 제2차 조선 교육령, 제2차 교육령을 통해 가지고 그 학제를 동일하게 한국과 일본의 학제를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동일하게 되니까 이 동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초등학교 몇 년? 초등학교가 이제 6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다 보니까 이 1910년대까지만 우리가 대학교가 없었거든요. 이제 대학교를 또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920년대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이제 2차 조선 교육령 이런 것들에 영향을 힘입어 가지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우리나라 대학을 좀 세우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또 이거를 또 가만히 냅두질 않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이때 세운 대학교가 뭐였냐면 자기들이 세운 대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은 일본이 세운 거예요. 네. 우리 어떤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그 욕구를 누르기 위해서 그들이 세우고 그들이 통제하는 어떤 그런 경성제국대학을 세워놓는 것이죠. 바로 서울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서울대학교 역사의 아킬레스건.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네, 경성제국대학이었습니다. 자, 1920년대 어떤 모습 보세요. 뭔가 지금 이쪽만 보시면 뭔가 좀 이렇게 풀어주는 듯 하지만 철저하게 기만적인 어떤 모습들로 지금 나오고 있는 아주 교묘한 통치 방식, 굉장히 교묘하게 지금 아주 머리를 굴려가면서 지금 민족 분열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1920년대 바로 이런 통치 방식에서 1930년대로 넘어가는데요. 1930년대는요. 어떤 통치 방식이냐면 바로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민족 말살 통치. 민족 말살 통치 방식으로 전개가 돼요. 자, 민족 말살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없애는 것이 되겠죠. 민족 말살 통치. 자, 이 민족 말살 통치를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경제 공황입니다. 세계 대공황. 자, 세계 대공황. 이게 지금 여러분들 1929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계속 만드는데 그걸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이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물건을 만드는 공장의 노동자들을 또 정리해고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살면 더욱더 안 좋아지니까 물건을 더욱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노동자들 또 해고하는 거예요. 그럼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수요가 완전히 떨어지고 공급이 너무 이게 쌓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 해결 방법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뉴딜 정책, 그러니까 대규모 댐 공사, 뭐 어떤 도로 공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뭘 꽂아주는 거예요?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치고 있는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유럽은요. 블록 경제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블록화돼 있잖아요. 식민지들이 있으니까. 영국 같은 경우 식민지 있으니까 자기들 나라에 있는 식민지를 통해 가지고 그런 공급량들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나라, 다른 블록에 있는 나라들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거대한 어떤 공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요. 엄청난 식민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급량을 어떻게 떨궈야 되냐면 강제로 떨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강제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대공황 때는요. 바로 그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자, 전쟁입니다. 전쟁. 자,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네, 많이 있죠. 먼저 만주사변. 만주사변. 이건 1931년도에 일으켰던 사건. 그 다음이 중일전쟁. 중일전쟁은 1937년도에 있었던 전쟁. 그 다음에 이거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하고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미국하고 싸우죠. 그게 뭐예요? 바로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 요게 이제 41년도. 그죠? 네. 이런 어떤 모습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중국하고 싸워야 되죠. 미국하고 싸워야 되죠. 일본의 인구 갖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식민지 조선 사람들을 끌고 가서 전쟁터에 내몰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나는 조선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총을 들고 일본을 위해서, 일본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 머릿속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한 게 바로 민족 말살 통치를 하는 거야. 1930년대는. 싹싹 지워놔야 일본 천황을 위해서 폭탄 들고 갈 거 아니에요. 이 당시 그 태평양 전쟁 때 여러분들 그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 왜 몽골과의 침입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 속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라는 거, 그 바람을 신이 불어준 바람, 가미가제. 그 가미가제가 이제 이때 쓰는 건데요. 그 일본에서요, 가미가제 특공대원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그 다음날 이제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나가는 그 전날 밤에 그 부대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지막 술을 이렇게 먹었나 봐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그 술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참 이렇게 관계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어느 한 청년이 그 가미가제 특공대로 있는 한 청년이 와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내일이면 저 갑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술을 먹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불러보라고. 여기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다 일본어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청년이, 일본인 청년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제 마지막 노래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순간 다들 놀랬대요. 저 사람 일본 사람으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조선 사람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고국의 노래, 이제까지 한 번도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마지막 떠나는 날, 그 밤에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르고 그 다음날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바로 미국 함대로 향했던 그 모습. 정말 비극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끌려가서 바로 이 미국 함대로 폭탄을 싣고 가는 그 가미가제 대원 속에 한국인도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셨습니까? 참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살고 있는 식민지 조국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당시에 민족 말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이름 바꾸는 거. 이름 바꾸는 거 바로 창씨개명. 창씨개명. 네, 바로 씨, 이름, 이걸 싹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죠. 왜? 민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지우는 데 있어서 이름을 지우는 건 중요한 거니까. 창씨개명이 있고요. 그 다음이 뭐 황국신민, 황국신민에서,
암송하는 것. 나는 천황폐하의 신민입니다. 이런 것들을 암송토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사참배. 또 궁성요배. 이 궁성요배는 뭐냐면 윙 사이렌 울리면 일본 왕이 있는 곳을 향해 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일본 식민의 어떤 그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법도요. 굉장히 더 강화된 법들을 많이 만듭니다. 뭐냐면 사상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안유지법이 지금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을 잡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사상범들. 그 사상범들을요.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추격하면 이렇게 찾아가면서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상범, 뭐 보호관찰령,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들을 감시하는 모습들. 언론이요? 네, 저런 건 이제 필요 없어요. 저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동아일보 폐간. 네, 40년도에 폐간시킵니다. 40년도에 폐간시키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자, 이름 바꿔냈죠? 그 다음은 뭐예요? 조선인. 국어를 한국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겠죠? 바로 조선어를 폐지시키죠. 이 과정에서 나왔던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42년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요. 바로 조선말을 쓰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막 추적했더니 그들을 가르친 사람들이 바로 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다 잡아들이는 이런 조선어학회 사건들도 이때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때 국민학교라는 걸 또 이때 만듭니다. 국민학교. 자, 국민학교령. 국민학교령. 요거는 이제 41년도에 한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 국민학교, 제가 국민학교 세대예요. 제가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학교? 여러분 초등학교지? 난 국민학교다. 근데 이 국민학교 여러분들 이게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일제강점기 때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황 빼고 신 빼고 남는 거는 국민이잖아요. 그죠? 즉 황국신민학교라는 거. 어우, 소름이 돋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학교를 이런 어떤 그 역사의 어떤 그 흔적이 있는 학교를 우리가 다닌 거야. 어우, 이거는 아니야, 이건 진짜. 그죠? 초등학교를 바꾸기 정말 잘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정말 민족말살 통치, 완전히 어떤 조선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쓱쓱쓱 지워내려는 모습들이 바로 이 30년대, 40년대에 보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정말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 모습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식민지 조국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와 같은 거니까. 하지만 그 공기가 거쳐졌을 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장막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겪어야 될 자신의 정체성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치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가 지금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경제적인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땅 뺏어가야 될 거야. 식민지 했으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땅 뺏어가는 거, 땅 뺏어가는 거. 그죠?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겁니다. 토지조사 사업. 이게 이제 1910년대 일제가 제일 먼저 했던 땅 뺏기 사업이에요. 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더라라는 건데,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신고제. 이거는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할 때는요. 증거를 해야 돼요. 이게 내 땅이에요 라는 걸 증거를 해야 돼요. 신고제와 증거제 방식.
이렇게 가지고 어떤 근대적 토지 소유권,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 토지 소유권의 확립 차원에서 이런 걸 했다.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근대 토지 소유권 확립은 이미 우리가 했죠. 언제 했죠, 여러분들? 했잖아. 대한제국 때 양전 사업을 통해서 지게를 발급하잖아요. 그죠? 근대 토지 소유권 확립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러일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흐지부지 되는 어떤 결말을 못 맺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어서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걸 왜 했냐면요. 일본인들이 토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뭐가 좀 복잡한 거야. 깔끔하게 장부화되어 가지고 딱 돼 있으면 매매가 편할 거 아니에요. 매매가 편해야 훨씬 쉽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리고 또 깔끔하게 토지 장부화 돼 있어야 이게 누구 땅인지 확실히 알아야 세금을 걷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토지 조사 사업의 목표는 뭐냐면요. 근대적 토지 소유 확립권을 지금 얘기하고는 있지만 재정 확보가 가장 더 중요한 이유였다.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바로 재정 확보. 이 재정의 확보. 이게 진짜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지 조화 사업은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 농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거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그 도지권이 부정돼요.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이 도지권과 다른 말로 경작권이라고 합니다. 경작권. 도지권이 부정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권리를 뭐라 그래요? 그걸 소유권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누군가한테 농사를 짓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주와 어떤 소작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소작농은 그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을이 되면 이제 지대를 내겠죠. 지주한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이게 비록 내 땅은 아니지만 내가 이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내가 이 땅을 경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을 경작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경작을 했고 나도 이 땅을 경작하는 거야. 내 땅은 아니지만 내가 경작을 하는 거야. 소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도 이 땅을 소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작권, 도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지주가 함부로 그거는 아무리 내 땅이지만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요. 뭐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상가 주인들이 있는데 함부로 나가세요. 이게 못 해요. 왜냐면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몇 년간의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아무리 그 상가가 내 상가라고 해도 주인이 함부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비록 내 땅이지만 그 땅에서 대대로 이어서 소작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도지권, 경작권. 근데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계약제 농민. 이 계약에 의한 농민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굉장히 처지가 안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왜냐면 보세요.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식이 되면은 누가 좋아요? 지주가 좋죠. 지주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너 마음에 안 든다, 야. 너 그만둬라. 라고 하면서 그 농민들을 통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1910년대 무단 통치 이 과정에서 조선은 식민 통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일본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아마도 그 지주들 중 대다수가 바로 이런 중추원에 가입해가지고 일본과 손을 잡고 있는 어떤 친일의 어떤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들을 회유하기 위한 이런 어떤 방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그러니까 비정규직된 거야. 그 이전까지만 해도 무기계약직이라고 할까? 언제든지 나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때부터는 이제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음. 그냥 비정규직.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래서 그 지주한테 늘 충성을 해야 되는. 닭도 잡아가야 되고 뭐 밤도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이러면서 뭔가 좀 이쁨을 받으려고 좀 노력해야 돼. 얼마나 스트레스야 이게. 그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여러분들 1910년대니까 경제적인 것들을 많이 뺏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령 웬만한 령은 다 이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많은 령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령이 뭐냐면 바로 회사령이라는 겁니다. 회사령. 자, 이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이 외에도 여러분들 뭐 산림령, 뭐 광업령 많아요, 여러분들. 네. 나무도 가져가야 되고 광물도 가져가야 되고 얼마나 가져갈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법을 만드는 거야. 아, 정말 1910년대 식민지가 됐구나라는 것들을 바로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회사령은 여러분들 이건 허가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허가제입니다. 허가제. 이게 허가제였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 사람이 만약에 회사를 세우려고 그래, 공장을 세우려고 그래, 허가를 쉽게 내줄까 안 내줄까요? 안 내준다는 얘기예요. 안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족 자본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모습들. 이게 1910년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가슴 아픈 건 순간이죠. 자, 그런데 어쨌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무단 통치에서 지금 소위 문화 통치로 바뀌고 있더라. 1910년대 토지 많이 가져갔어. 그럼 그 다음 땅에 뭘 가져가야 될까, 여러분들? 가져갈 거면 생각해 보세요. 땅 따먹기 다 했어. 그 다음은 그 땅에서 나오는 쌀을 가져가면 되겠죠. 그죠? 네, 다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땅 가져간 다음에 쌀 가져가기. 그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다. 그것이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이건 여러분들 쌀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산미 증식 계획은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먼저 종자를 개량합니다. 종자를 개량한다든지 또는 토지를 개간한다든지 그 다음이 저수지, 수리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비용. 그죠? 그 비용을 누구한테? 농민들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비용은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비용들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지겠죠. 여러분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증산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증산에. 성공을 해요. 이런 개간, 개량, 수리시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증산에 성공해요. 증산에는 성공합니다. 오, 그러면 증산 성공했으면 농민들의 삶이 더 좋아져야 되겠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증산량보다 그들이 목표로 한 수탈량이 있어요. 그 목표 수탈량이 더 많아요. 목표 수탈량이 더 많은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민들은 기껏 많이 더 생산했지만 오히려 먹을 건 더 적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X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그죠? 농민들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일본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겠죠? 네, 좋은 나라잖아요, 일본은요. 그죠? 아이고, 또 이걸 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주에서 값싼 잡곡을 또 들여옵니다. 아니 참,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그 좋은 쌀을 만들었는데 먹는 거는 만주의 값싼 잡곡을 먹어요. 잡곡이 몸에 건강하니까. 그래서 그거 먹으라고. 자, 만주 값싼 잡곡을 또 수입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제강점기 시대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산미 증식 계획이 계속 시행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쌀 있잖아요. 그 쌀만 만드는 거예요. 쌀만. 오로지. 이게 왜 그러면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쌀을 좋아하냐면
여러분들 이게 세계인들이 주로 먹는 쌀은 어떤 쌀인지 아세요? 우리가 먹는 쌀? 아니에요. 세계인들이 주로 먹는 쌀은 어떤 쌀이냐면, 왜냐면 중국이나 인도 이제 이런 쪽이 이제 대부분 이제 쌀을 많이 먹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느 저 중국집, 진짜 오리지널 중국집에 가시면, 그러니까 동네 저 중국집 말고요. 그런데 가면 우리랑 똑같은 그 쌀로 가니까 이렇게 밥을 이렇게 푸잖아요. 푸면은 밥이 이렇게 푸는데 밥이 후두두두둑 떨어지는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밥이 이따위야 라고 아마 할 건데, 그걸 이제 안남미라 그래가지고 원래 그 쌀을 대부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은요, 그런 쌀 안 먹어요. 그런 쌀 못 먹어. 이거 뭐야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쌀은 그냥 기름이 짜르르르르 흐르는 어떤 찰진, 한번 껐을 때 그냥 쭉 그렇게 들러붙는 듯하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쌀, 그런 거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쌀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920년대 일본에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선에서 그냥 막 쌀을 막 그냥 들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또 조선 쌀이 좋아요. 이렇게 되니까 오로지 쌀만 심어라. 오로지 쌀만. 그래서 쌀의 단작화 현상.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쌀의 단작화 현상. 쌀의 단작화. 그리고 그 쌀을 파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파는 거죠. 상품화. 쌀의 단작화와 달의 상품화 현상이 산미 증식 계획 결과 나타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저기 저 회사령 있잖아요. 이 회사령이요, 이때 와서는 이제 바뀌어요. 자, 이 회사령이 쭉 1920년대 오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신고제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신고제로 바뀌어요. 신고제로 바뀝니다. 신고제로 바뀌고, 이거 왜 신고제로 바뀌었냐고요? 회사 설립을 왜 자유롭게 했냐고요? 사실 여러분 1910년대는요, 우리 민족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일본 내 자본이 식민지로 자본 투자하는 걸 막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일본 내 자본 축적,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해야 되는데 1910년대만 해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 내 그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거, 밖으로 유출되는 걸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로 자본이 흘러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일본도 허가를 받아야 돼. 일본 자본 들어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좀 이게 막아놨던 것이지. 민족 자본은 더더욱 힘들었겠고. 근데 1920년대가 되면 아마 일제시대의 1920년대 1945년 일제 패망까지 일본 역사에서 이 1920년은 정말 화려한 일제의 모습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아주 많은 것들이 발달합니다. 이 당시가 되면서 여러분들 이 일본 자본이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을 했으니까 이제 일본 내 자본 축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조선 식민 좋잖아요. 식민지에서 딱 자본 투자해가지고 똑똑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회사령이 1910년에 회사령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회사령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세워 신고만 해라는 식으로 바뀐 거죠. 그죠? 사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민족 자본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나쁘지 않은데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관세를 폐지합니다. 관세를 폐지해요. 관세. 자, 이 관세 폐지는 좀 커요. 그러니까 일본 자본이 조선에 들어오는데 빗장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마음껏 자본 투자해, 마음껏 물건 팔어, 관세 없어 라고 나오니까 민족 자본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 상품하고 지금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경쟁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관세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1920년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바로 물산장려 운동, 국산품 애용 운동이 바로 1920년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1920년대 저항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드려요. 그래도 오케이. 요 관세 요것 때문에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이더라 라고 하는 것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20년대 30년 넘어오는데 바로 이 세계 대공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계 대공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이 많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1930년대면요. 이 산미증식계획 있잖아요. 농민들 어떻게 해?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이 값은 자꾸 먹고 이거 농촌 완전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봤을 때 이건 아니지, 너무 무너졌다 야라고 하면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해가지고 산미증식계획, 이 산미증식계획으로 무너져 있는 농촌을 어떻게든 한번 좀 살려봐라고 하면서 또 이제 기만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농촌진흥운동. 농촌진흥운동. 이 농촌진흥운동은 여러분들 딱 언제 끝나냐면 40년대 끝나요. 네, 40년대 시작으로 알겠다. 오는 30년대 시작해서 40년에 딱 끝나는 게 바로 이 농촌진흥운동입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운동이 성공하지 못하고요. 무너지고 있는 그 농촌 사회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요거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30년대 이제 주로 전개됐던 그런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세계 대공황이 있다 보니까 일본 자본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원료, 물품을 만드는 원료였던 그 획득을 위해서 뭘 하냐면 바로 이 세계 대공황,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시행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남쪽에는 면화를 키우고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거예요. 면, 양, 이게 지금 여러분들 면직물, 모직물. 양을 왜 키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양털로 뭐 만들지? 양털로. 어떤 걸 생각하는 거야, 얘들? 모피를 생각해? 양털로 뭘 만드냐면 여러분들 교복 있잖아요. 네. 양털로 교복? 여기 한번 이렇게 이거 저기 한번 보세요. 꺼내서 한번 보세요. 양복이나 교복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모 85%, 모 8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양모야, 이게 양털. 이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원료, 싸게 저렴하게 원료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남면 북양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황에 따른 어떤 정책이었던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 조선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전쟁터에 끌고 가야 되는데 사람을 끌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물자를 또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정책, 병참 기지화 정책.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수공장. 우리 조선 한반도를 군수공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물자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쭉쭉쭉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정말 이 민족말살 통치에 부합하는 그런 경제정책, 이렇게 하이라이트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하여튼 획을 긋는 그런 정책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 바로 조선 총동원법. 아주 뭐 다 총동원시키는 거예요. 조선 총동원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자, 1938년도에 제정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조선 총동원법. 이렇게 할까요? 이게 바로 조선 총동원법이다. 조선 총동원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38년도에 시행이 되었죠. 조선 총동원법. 조선 총동원법. 여기 이제 1938년도. 정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싹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싹싹싹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데, 자, 이 과정 속에서 인적 수탈, 물적 수탈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인적 수탈. 인적 수탈은요, 징용, 강제 노동자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징병, 이제 군대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위안부, 자,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어린 소녀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그 성노예로 삼는 이런 모습들, 징용, 징병, 위안부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수탈.
물리적 수탈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공출과 배급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세요. 공출과 배급. 공출과 배급이라는 키워드. 자, 이거 뭐냐면요. 일제가 이제 막바지 이르니까 쌀 같은 걸 싹 가져가는 거예요. 싹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 배급을 시켜주는 것이죠. 주로 이제 40년대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 공출과 배급인데요. 국가 총동원령, 조선 총동원법, 국가 총동원법이라고 합시다. 이게 국가 총동원법. 이 국가 총동원법 이후에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일제 식민지 시대 진짜 많이 빼앗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지금 여러분 보셨는데요. 여기서 정말 시험에 잘 나온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앞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1910년대입니다. 무단통치, 토지조합사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역시 헌병경찰 1910년대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헌병경찰 그리고 태영 그리고 칼찬 교사의 모습 이런 것들은 아주 시험에 단골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10년대 정책 중에서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회사령이 허가제라는 거 회사령의 실시 이런 것들은 여러분 1910년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3.1운동의 결과 소위 문화통치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1920년 특징 조선동아일보 한국인이 운영하는 바로 이런 언론사가 지금 문을 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미증식 계획이 또 1920년대라는 거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됐죠? 자, 그리고 세계 대공황에 의해서 30년대 40년대 넘어옵니다. 이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거요. 바로 이 민족말세 통치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뭐 창씨 개명이라든지 한국신민의 서암송이라든지 그 다음이 뭐 신사참배라든지 그죠? 궁성요배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민족 말살을 시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1940년대 특히 키워드로서 이 공출과 배급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공출과 배급 이게 바로 1940년대 키워드로 또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그 식민지 지배 정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없이 수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당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잠깐 떠올려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 이들을 이렇게 식민지 백성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잖아요. 무엇이 이들을 식민지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게 했을까? 왜 그 시대가 그 고통받는 시대가 당연한 시대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을까에 대한 한번 고민이 있어야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문제점들, 어떤 모순점들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 정책에 맞서 저항했던 그 저항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저항의 역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